정말 이준석 대표는 사면초가 고립무원입니다. 거의 혼자 대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친윤 비서실장도 오늘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심의 반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97그룹의 잇따른 출마 선언으로 이재명 대 세대 교체론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서 여당에서도 계속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 사퇴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 현안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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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성민 의원 전격 사임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박성민 네네. 의원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전격 사퇴를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윤심일까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박성민 비서실장의 관계, 또 박성민 비서실장이 지난 대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네. 또 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대구 고검에 있을 때부터 어떤 친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저 이준석 대표가 박성민 비서실장을 지명하고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본인이 굉장히 고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수락을 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 심상치는 않지만 어저께 미리 포항으로 박성민 실장이 와서 자기의 사정들을 이야기했다는 걸로 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수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크게 의미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윤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의 당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많은 현안들을 직무 수행하고 있고 네. 여의도에 대한 정치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여의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스탠스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도 계속 그걸 물었어요. 김유정 전 의원님께 네. 여쭤볼게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김유정 전 의원께서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심이 뜻이 좀 당기고 갔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다면 알아서 그렇게 그만두고 하는 건지 예, 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겠네요. 그러나 네.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을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었는데 예. 석 달 만에 그만두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중에 저는 어느 정도 윤심이 작동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4월 달부터 윤리이 열린다라고 지금 하고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운명의 일주일이 남아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고립무원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소위 뭐 그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안철수, 또 배현진 최고위원 너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나토 정상회의 갈 때 또 배웅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주일이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뭐 전혀 다른 뭔가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들판을 달려갈 수도 없는 것인데 네. 귀국하는 그 공항에 좀 나가서 대통령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말 그렇게 우군이 없는 겁니까? 당에서 정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옹호하는 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여야가 지금 뭐 당이 좀 시끄러운 거 마찬가지인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 장수로서의 당대표를 저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지금의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개인기로 거의 100% 당대표가 된 케이스거든요. 네. 어떤 세력이나 과거에 그 약간 정치 메커니즘과 다른 방식으로 이준석 30대 영선 당대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이 당의 여러 가지 관행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기가, 왜냐하면 인간적인 어떤 서로 친분과 관계들이 지금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뭐 그런 어떤 계파를 만들거나 당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호련 단신으로 지금 뭐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 있는데요. 저도 원내 의원들이 다수가 그래도 침묵하고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보편적이다라고 보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조금 저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명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당대표 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좀 부러워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당대표가 됐을 때 전혀 여의도 정치문법과 맞지 않는 새로운 어떤 보수당 대표의 출연이었고 민주당에서도 참 신선하다. 그러나 대선 때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에서는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이렇게까지 흔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그렇게 후보에서 낙마하는 걸 보고 이준석 대표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선 때 어떤 여러 가지 그 꼬였던 부분들이 어떤 정치 보복 혹은 뭐 정적의 제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한 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비판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또 이 윤리 징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곤장 한 대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석 달을 가까이 끌면서 자꾸 기합만 주면서 그 사이에 정말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거의 이제 힘을 못 쓰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정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냥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당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이준석 고사작전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잠시 뒤에 두 분께 한번 전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도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요 어제 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 달리면 되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두 달리면 된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오신환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쫓아내려고 하는 그 뭐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뭐 혁신과 개혁의 길로 가겠다. 당의 시스템을 바꿔내겠다라는 본인의 생각 그리고 뭐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1주년 저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방향, 가치, 뭐 비전 이런 것들을 뭐 가열차게 더 열심히 수행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그냥 순순히 물러날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에 왜냐하면 그 사안이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확실히 그것이 팩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안 이야기 해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13년 7월에 성접대를 받았느냐 여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교사를 했느냐 여부입니다. 그 두 가지죠. 그럼 첫 번째 성접대를 받았느냐는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무마 의혹은 지금 이제 징계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둘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윤리위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제한적이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윤리위가 지금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을 징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당원당규상. 그거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처분권에 대한 권한은 당대표한테 있어요. 그리고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고 나서 그것을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당대표가 취소나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요. 임명과 해임 권한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만 의기투합이 되면 지금이라도 윤리위를 해산시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최고위 내부에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을 왜 그렇게 지금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네. 윤리위가 또 더군다나 2030에 대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이준석 대표의 공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방선거와 대선을 분명히 이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당대표를 굳이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녀 임기를 지금 만약에 쫓아내게 되면 네. 자녀 임기를 보장하는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 5월에 예. 전당대회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천권을 갖는 뭐 2년, 3년짜리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지금 시기에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김유정 전 의원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 문제는 뭐 윤리 판단 기다려봐야 되지만 당이 윤석열 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따끔하게 했거든요. 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대통령도 불안불안하고 여당도 선거에 이긴 당이 이렇게 싸우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실, 정부, 여당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싸우고 불안불안하면 네. 국민들 볼성사납고 피로도만 높아가고 신뢰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와중인데 아직도 해결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음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지겠지만 저는 어쩌면 구간이 명간 소리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저는 이제 당이 견제하는 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고 이준석 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대표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네. 견제할 사람은 누구이며 대통령에게 직원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당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여당이 그 대통령실의 어떤 출장소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충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당이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윤핵관 일색으로 당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매기 역할 같은 거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게 민주당에게 뭐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 네, 여야가 좀 건전하게 상생하는 네. 한다는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집권당으로서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했고 정권 초기에 출범과 동시에 당이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네. 저는 다만 그 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과 같이 뭔가 과거와 달리 이렇게 양극화된 채널 속에서 그냥 목소리들이 분출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네. 저는 당은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우리가 절충을 찾고 조화롭게 목소리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정당이지 예. 아무 목소리도 못 내게 제압하고 무조건 모든 당이 정부에 하는 일 또 내지는 뭐 어떤 목소리를 단일화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없는 정치는 없죠. 네. 서로 상호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건데요. 국민의힘 이야기했으니까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대명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 등 97그룹에서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당의 혁신과 쇄신과 통합을 이끌 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젊은 리더십 강병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개파와 악성 팬덤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개파에 곁불 째지 않았고 악성 팬덤에 무릎 꿇지 않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흐름만 음. 바뀌면 바람만 생기면 바람. 예, 얼마든지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자,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자. 네, 세대 교체냐 아니면 그대로 예상대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느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또 강훈식 의원도 출마 선언한다고요. 김유정 전 의원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을 97세대들이 과연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친문 그룹도 지금 사실상 불출마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대선 때도 뭐 어대 윤인이 뭐 누구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랬었죠. 조어가 예. 나왔을 때 그 대체로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전당대회 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룰과 무관하게 이재명 의원이 나선다면 당선 가능성은 가장 높지 않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97그룹이 계속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와중에 있는데 97그룹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나이가 젊은 느낌이 납니다만은 90년대 학번, 70년대 생이기 때문에 50대죠? 네,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48, 9, 뭐 50 40대가 이렇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70년대 YSDJ가 40대 기술론을 네, 40대 기술론. 그렇게 깃발을 들고 나왔을 때는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고 신선했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뭐 어대명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저는 당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당의 활력소가 되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 결과가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흥행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뭐 하나 둘씩 이렇게 출마 선언하고 또 토론회 같은 데서 세게 붙어주면 네. 저는 얼마든지 흥행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떠밀려서 나오는 듯한 모습 말고 또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결정하기 전에 네.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깃발 들고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내가 해보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 모양이 예. 좋았을까 이런 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거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네, 사무실 구하러 뭐 그런 얘기도 예, 돌던데 뭐 그런 사실인지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좀 네.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실제로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대표의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거대 야당이긴 합니다만 대표가 가장 지금 이제 선거가 없는 이 앞으로 2년 동안 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예.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당으로 아. 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털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제 그 부분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오신환 의원께 또 여쭤봐야죠. 지금 당대표 리스크 이야기를 김명전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네네.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이죠. 예. 어쨌든 뭐 그것이 예외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인데 저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당 내부의 구성원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또 다시 등장해서 지방선거도 패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당 대표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예. 그것이 합리적이냐 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지금 97세대 그룹들이 등장하는 것은 저는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자기 위치에서 의정 활동들을 쭉 해왔던 재선 그룹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국민들께 이제 선을 비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바람들을 잘 살려서 다만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을 떨어뜨리느냐 이재명이 되느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프레임보다는 네. 당이 민주당이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들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각 후보들이 좀 준비가 만들어져서 국민들께 선을 보이고 그 속에서 좀 이렇게 역동성을 갖게 되면 저는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대표 도전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복 입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다 보세요? 김유정 의원님이 뭐 이준석 대표 지금 저렇게 상황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도 뭐 이재명 저 고문이 네. 당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이재명 당시 후보 그리고 지방선거 또 당 대표로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고 이재명 고문이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또 사법적 리스크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군요. 계속 쟁점이 예. 부각되게 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팩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당이 추락하는 것처럼 예. 또 이재명 의원의 경우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를 계속 살아있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를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렇게 당권을 위해서 계파별로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천권이라고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거 어떻겠느냐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소위 이제 비이재명계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공천권이랄지 뭐 최고위원 지명권이랄지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 뭐 임명할 때 협의를 다 합의로 바꾸자. 네.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대표의 권한을 조금 축소하고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 공천권, 네. 임명권, 최고위원 지명권 이 권한을 놓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하려고 대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쉽게 바꿔지지도 않을 뿐더러 공천권이 2년 뒤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거를 놓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룰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고요. 당원 당규 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치열해질 텐데 벌써 이제 이재명계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변형된 단일 집단 지도 체제인데 예.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또 반발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는 사실 당내건 뭐 당외건 룰싸움이 9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해서 빨리빨리 정하자. 7월 17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인데 7월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이 룰이 확정이 되어야만 등록도 받고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 4일 내로 정해질 그 겁니다. 룰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이 늘 지도 체제가 이렇게 변화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단일 지도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분리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저 세 가지가 결국에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군요. 선거는 예. 같이 안 하더라도 네. 합의로 바꾸게 되면 최고위원의 의결을 통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하게 되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당대표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거 이재명 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워낙 두 분이 뭐 잘 아시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기관장들을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교체하는 게 맞을까요? 어제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됐었던 홍장표 KDI 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문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정보조직기관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홍장표 이분이 지금 아직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같은 분들도 장관급 자리에 여전히
임기를 고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먼저 김정전 의원님, 네. 이게 정권 교체 때마다 있는 일이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가 매년 5년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예. 조금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좀 맞추자. 그래서 맞추자. 예, 예. 법도 개정안도 내놓고 했습니다만은 진전이 아직은 안 되고 있네요. 왜 법을 왜 안 바꾸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또 우리가 정권을 잡을 것에 대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 매번 이렇게 이 소모적 논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데에서는 여야가 모두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게요. 한덕수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할 때 협치의 아이콘, 그다음에 전격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한 것처럼 네. 정치적으로 그런 인물을 지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을 해준 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나가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스스로도 모순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리 비서실장을 내정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그분을 철회했습니다만 예. 윤정원 기업은행장 예, 전 수석. 네,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했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주성 주도했던 분인데 그렇네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다 들고 일어나서 내정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끝까지 그분에 대해서 능력 있다고 옹호를 했었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홍장표 KDI 원장은 소주성 주도했던 분인데 이게 하는 게 말이 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스스로 모순이고요. 그렇군요. 경제가 예.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마치 홍장표 KDI 원장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갑니까? 네. 그래서 저는 총리가 할 얘기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 덧붙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본인 2줄밖에 신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장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예. 청문회 때 답변보다도 훨씬 축소된 2줄로 모든 것을 그냥 입막음하고 말았는데 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를 총리가 앞장서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것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게 먼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니 보셨어요? 이제 예. 권력은 돌고 돌잖아요. 정권도 늘 바뀌기 마련이고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제도를 좀 빨리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것은 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고 또 국정운영 철학이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산하기관장들을 다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몇 개 기관의 경우는 좀 해도 너무한다. 전직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주성이 가장 문재인 정부의 특징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계했던 그 장본인이 예. KDI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이 그것이 협치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있었잖아요. 사실은 팀장급까지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김희정 전 의원은 어제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고 문정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본격적으로 수사하려고 이렇게 전격 모든 인사를 다 단행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는 인사를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 운운하셨고 그랬었죠. 그리고 예. 그렇게 패싱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이 고조됐었죠. 네. 또 그 덕분에 대통령도 되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검찰총장 패싱은커녕 오히려 그를 뛰어넘는 청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인사를 이렇게 전격 단행한 거 여러 예.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측근 위주로, 특수통 위주로, 그리고 뭐 재판 중인 피의자, 또 혹은 뭐 압수수색 당했던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영전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계속 5년 동안 얘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공정 상식에 맞는 인사인지에 대해서 거듭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했으면 그거 안 하는 게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누가 오더라도 예. 바지 총장인데 내가 바지라도 하겠다라는 분이 총장을 하시겠죠. 네. 그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정말 권한은 없는 총장이 될 것이다. 이거는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고 오시겠죠. 그렇군요. 이게 검찰총장은 이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네네.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더니 한 57일 정도가 평균 기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50일 넘었기 때문에 임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임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아직 예,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조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인사에 대해서 과신하고 또 그것을 뭐 지금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리고 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저는 그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예. 김효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을 우리가 가장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공격했던 포인트인데 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그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예. 내로남불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국민들이 이 민심이 돌아설 수가 우리 있기 국민들 때문에 다 알죠. 내려놓으면 이제 하는 그런 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심하고 네. 하루빨리 총장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검찰총장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를 넘나들고 합리적인 정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